지난 한 주도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약간 선선한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선선한 바람을 즐기시지 못하고 바람이 아프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치맥을 먹으면 통풍이 오는 걸까요? 맥주 대신 소주로 바꾸면 통풍이 적게 오는 걸까요? 환자는 많은데 제대로 아시는 분은 의외로 적은 통풍. 이 통풍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법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근태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고신대 김근태입니다. 네,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시고요. 오늘은 통풍에 관한 궁금증들 선생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저는 통풍이라는 이름이 잘못 붙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바람하고 관계없이 사실 아프거든요. 네. 예, 통풍은 일단 어떤 질환이다라고 일단 정의를 좀 해주시죠. 예, 통풍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요산이란 물질이 있는데 요산 있죠. 예, 그 요산이란 물질이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네. 결정체를 이룹니다. 결정을 이룬다. 예, 하얀 설탕 가루처럼 요산 결정체가 생기게 되면 그 요산 결정체가 관절 안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네.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통풍이라고 예.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통풍은 몇 가지 별명이 있는데요. 예, 일단 발병하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다른 질병들보다 예. 제일 아프다. 그래서 질병 중에 왕이다라고 예. 불리기도 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예전에 잘 못 살던 시절에 음. 서민들보다 영양 상태가 좋은 네. 왕이나 귀족들한테 잘 생겼다고 해서 왕들의 병이다. 예. 이렇게 불렸던 질환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왕이 아니라도 다 걸리는 거 보면 우리가 거의 옛날에 왕처럼 지금 먹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영양 상태가 좋아졌죠.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요산 결정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 요산에 대해서 아시면 통풍을 거의 다 이해하는 것과 거의 같거든요. 예. 요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요산은 우리 몸 세포 안에 있는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퓨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퓨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분해되고 대사되면서 남은 찌꺼기죠. 예. 최종 대사 산물이 바로 요산입니다. 요산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요산이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고 외부에서 흡수가 되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배설도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콩팥이나 대변으로 배설을 하면서 우리 몸에서는 균형을 맞추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남성의 경우에 혈중 요산 농도가 7mg/dL 이하, 예. 여성의 경우에는 6mg/dL 이하 정도로 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요산 수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올라가면 그때 그 상태를 고요산 혈증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건강검진 사실 받아보면 요산 수치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이 검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요산 수치가 지금 선생님은 높으면 통풍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요산 수치가 높은데도 안 생기는 분도 있고 그렇죠. 낮은데도 생기는 분도 있고 이게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예. 혈압이 생기는 분이 있고 안 생기는 분이 있고 하듯이 예.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는데 요산치가 일단 높으면 통풍은 잘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잘 생긴다. 예. 근데 먼저 요산 그러니까 고요산 혈증과 통풍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잠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고요산 혈증 다른 말로 해서 많이 쓰는 말이 무증상의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데 그 말 그대로입니다. 증상은 전혀 없는데 예. 피 검사를 해보니까 우연히 요산치가 증가돼 있더라. 네. 이제 그 상태를 무증상의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고요산 혈증이 오래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통풍이 발생을 합니다. 통풍은 뭐냐 하면
요산 결정체가 네. 관절 안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요. 그 염증으로 인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일종의 관절염 형태죠. 네네. 그런데 이 통풍은 급성으로 발병하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네. 단순히 통풍이다라고 안 하고 예. 급성 통풍 발작이다. 얼마나 아프면 발작이라는 이름이 그렇죠. 붙었을까요? 예. 그렇게 불리고 있고 통풍은 어쨌든 고요산혈증이 오래 지속이 되면 보통은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지속이 되면 예. 통풍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요산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통풍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딱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늘 검사를 해보면 그동안 이제 증상은 없이 요산 수치는 늘 높았었거든요. 근데 아프지 않으니까 사실은 안심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통풍 발작 그게 한번 그렇죠. 왔었습니다. 예, 저는 통풍 환자고요. 지금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요산이 높았다가 통풍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악화 요인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악화 요인 요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것들이 요 고요산 혈증에서 통풍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 예. 자, 통풍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원인이 바로 고요산 혈증이죠. 예. 그래서 고요산 혈증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네. 통풍을 유발하는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고요산 혈증, 그러니까 요산치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그 자체보다는 요산치가 변동을 할 때 통풍이 더 잘 생깁니다. 아, 높아져도 통풍이 오고 낮아져도 통풍이 온다. 그렇죠. 어허. 갑자기 올라갈 때라든지 높은 상태에서 갑자기 떨어질 때 통풍이 잘 발생을 합니다. 아, 그러면 갑자기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술이죠, 술. 예. 술. 그다음에 뭐 회식을 하면서 고기를 많이 드셨다든지. 예. 예, 그다음에 안 하던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 탈수가 되었다. 네. 그런 경우에는 피 속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요산이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신장 기능이 갑자기 나빠졌다. 그러면 소변으로 신장에서 요산을 걸러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몸소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요산이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통풍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요산이 많아지면 이제 통풍이 올 가능성이 많아지는 그렇죠. 거고 반대로 요산 수치가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았다. 네. 자, 그러면 요산치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가 수액이 들어가면서 희석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 되면 요산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희석이 되니까 갑자기 떨어지면서 통풍이 또 발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겠다. 자, 시중에 놔두는 얘기 중에 제일 많은 얘기가 이겁니다. 사실은 통풍하면 물어보는 거. 치맥 많이 먹으면 통풍 생기나요? 선생님. 치맥 끊어야 됩니까, 저는? 오늘 아침 식사를 안 했는데 군침이 돌고 있습니다. 저도 치맥을 되게 좋아하고 특히 맥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최상의 조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맥주뿐만 아니라 모든 술이 요산의 생성을 촉진을 시킵니다. 모든 술이 요산의 생성을 촉진시킨다. 그렇죠. 촉진시키고. 그런데 맥주가 유독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맥주는 다른 증류주보다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요산의 원료가 되는 퓨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술보다 조금 더 위험하다는 거지. 다른 술도 마찬가지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술은 요산의 생성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신장에서 요산의 배설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풍에 있어서는 아주 안 좋은 원인 중에 하나죠. 자, 치맥 중에 맥주는 범인이 확실하고요. 그렇죠. 자, 치킨도 범인입니까? 공범입니까? 그렇죠. 치킨뿐만 아니라 육류가 모든 종류의 육류. 그렇죠. 육류들이 보면 퓨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재료를 많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통풍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당연히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죠. 제가 통풍 환자인데 저희 아버님은 통풍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또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생님 유전이 되는 겁니까? 요산을 대사하는 특정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결핍이 되면 통풍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일종의 유전병인데요.
근데 그런 유전병은 매우 드뭅니다. 거의 걱정할 필요 없을 제 정도로. 딸한테 가는 건 아니다 이건. 그렇죠. 네. 대부분의 통풍 환자들에서는 통풍이 직접적으로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런데 통풍의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예. 가족 연구나 쌍생아 연구들이 있는데 그런 연구들을 보면 통풍 환자가 있는 가족에서 그렇지 않는 가족들보다 통풍의 발생률이 높은 것이 확인이 되었죠. 요약을 하면 통풍은 유전병은 아니다. 예. 하지만 가족력이 중요한 질환이다. 이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식습관이 비슷하거나 생활 패턴이 비슷하면 같이 올 수 있으니까. 유전적 성향이 있다. 이 정도. 예. 유전병은 아니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딸은 이제 여자니까 제가 주변에 봐도 거의 다 남성 환자들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통풍은 대표적으로 남성에게 많이 생기는 질환이죠. 예. 40대 이후 중년 남성에서 가장 잘 발생을 하고요. 예. 외래를 보다가 40대 이후의 남성이 갑자기 관절염으로 왔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예. 통풍입니다. 통풍이다. 그 정도로 남성에서 잘 예. 발생을 하죠. 예. 근데 폐경기 이전의 여성은 네. 매우 드문 것으로, 극히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경기 이전에는 매우 드물다. 네. 그럼 폐경기 이후에는 생길 수도 있다. 있죠. 있는데 그 이유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같은 여성 호르몬이 신장에서 요산의 배설을 촉진시킵니다. 예. 치료에 도움을 주는 거죠. 이게 또 여성 호르몬이 관련이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남성 호르몬은 신장에서 요산의 배설을 억제시키죠. 예. 남자가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여성에서는 드물고 남성에서는 훨씬 더 잘 발생을 하고 만약에 여성에서 생긴다. 그럴 때는 폐경기가 한참 지나고 난 노년층이라든지 네. 아니면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여성에서 생길 수가 있죠. 옛날에는 노인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통풍 환자들은. 그런데 요즘은 젊은 특히 남성들에게 굉장히 흔합니다. 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중년 남성에서 잘 생기는 질환인데 그것은 이제 옛날에 그런 경향이었고요. 네.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여러 가지 식습관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환경이 예. 비만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체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특히 고요산혈증이나 통풍과 같은 것이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비만하고 관련이 있고 비만하신 이제 젊은 층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만한 분들이 많아지니까 예. 당연히 통풍 환자가 증가하게 되고 예. 그런 비만한 분들이 젊은 층에도 많기 때문에 네. 그 빈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통풍에 걸리신 환자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환자분 얘기를 직접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술을 제가 좀 먹는 편이었거든요. 마시는 편인데 좀 운동도 좀 과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밤에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이 엄지발가 좀 그쪽에서 막 콕콕 찌르는 그런 이제 통증이 오더라고. 이게 이제 통풍이 바람만 서지도 아프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괜찮겠지 했더니는 한 이틀 정도 계속 더 아프더라고요. 바늘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울고 싶을 정도로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되게 아픕니다. 예. 잠은 못 잘 정도니까. 네, 환자분 말씀 방금 들어봤는데 딱 제 경우를 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막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얼굴도 좀 건강하게 그을리신 분인 것 같은데 술도 좀 드셨고 어느 날 밤에 이제 저런 증상들이 왔는데 울고 싶을 정도로 아프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게 특징인 거죠, 선생님? 증상. 울고 싶을 정도로 아픈 거. 그렇죠. 예. 자, 통풍의 발병은 급성 통풍 발작이 생기면서 네. 보통은 알게 됩니다. 예. 통풍은 관절이 급격하게 심하게 부어오르면서 네. 또 발적이 동반이 되면서 예. 엄청난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통증은 보통은 밤이나 새벽에
잘 나타납니다. 왜 밤에 굳이 올까요, 이게? 그것도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예. 체온이 좀 떨어지게 되면 예. 새벽에 체온이 좀 떨어지죠. 예. 특히 발끝에 있는 발끝이 심장에서 제일 차겠죠. 그렇죠. 제일 먼 부위에 그 부위가 예. 체온이 가장 떨어지는데 예. 그래 되면 요산의 용해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래 되면 결정체가 더 잘 형성이 되고 예. 그것 때문에 염증이 잘 생긴다. 주로 잘 생기는 건 이제 발가락. 발끝에, 예. 발끝에 잘 생기고요. 엄지발가락 아래쪽입니다. 네. 중족지 관절이라고 하는데 그 관절에 제일 잘 생기고 그 다음에는 발목이라든지 네. 무릎, 팔꿈치 예. 자, 이런 데서도 통풍이 잘 달라붙는 예. 그런 부위입니다. 주로 하체의 아래쪽이군요. 그렇죠. 예. 근데 문진을 해보면 병력을 들어보면 보통 전날 무슨 이벤트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가령 뭐 어떤 예. 이벤트, 예. 뭐 술을 드셨다든지 운동, 그렇죠. 뭐, 예. 그런 이벤트 아니면 예. 타박상 다치거나 해도 자극이 예. 되어서 예. 안에 있는 조직에 있던 요산이 유리되면서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예. 그런 이벤트가 있은 다음 날 네. 통풍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 발병에서는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예. 저절로 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픈데 그냥 잘 참으시는 분들은 내가 무리를 했나 보다 하고 그냥 참고 넘기셔도 사실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좋아진다는 말인 저절로 거죠.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게 진행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선생님의 진료실로 찾아가서 환자 입장이 돼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풍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증상은 없고 피 속에서 혈액 검사를 하면 통풍을 유발하는 물질인 요산만 증가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제 이때를 무증상의 고요산혈증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오래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급성 통풍 관절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급성 통풍 관절염이 생기면 무지무지하게 많이 아픕니다. 환자분들이 계속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너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힘들어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한 통풍 관절염이 계속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만 재발을 하게 되고 재발하는 빈도가 점점 더 잦아지게 되고 강도도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 통풍 관절염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되게 되면 결국에는 만성화가 되는 거죠. 만성 통풍 관절염이 되면 그때는 혈액에 있던 여러 가지 요산들이 뭉쳐져 가지고 결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에 침착을 해서 관절을 파괴하게 되고 또 이 만성 결절성 통풍 시기에는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이 됩니다. 자, 방금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증상이 없는 기간이 있고 급성으로 오는 기간이 있고 이제 만성화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요 급성 기간에 처음에 사실 딱 왔을 때 한 일주일 아프고 그냥 저절로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 게 제 경우는 한참 있다 왔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러신가요? 예, 보통은 급성 발작이 한번 생기고 나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두 번째 맞아요. 발작이 1년 이상 지나서 온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발작과 발작 사이에 증상이 없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 시기를 간기 또는 간헐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기는 통풍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잠시 잠잠해진 상태,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태다. 이거를 나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재발이 반복이 되면서 특징이 좀 전에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갈수록 강도가 세어집니다. 그다음에 지속 기간은 길어지게 되죠.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에서 나았는데 이제는 막 2주, 3주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것을 바로 만성 통풍 관절염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만성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요산 결절이 더 커지게 됩니다.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형성된 덩어리를 통풍결절 또는 토푸스라고 하는데 통풍결절. 그렇죠. 이 토푸스가 관절 내에 자리를 잡게 되면 결국에는 관절 운동도 지장을 주고 통증도 지속적으로 유발을 하고 관절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변형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보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예, 통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하면 뭐니 해도 중족지 관절이라고 해서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에 있는 요 관절을 가장 많이 침범합니다. 약 90%가 이 관절에 제일 먼저 나타나고요. 자, 그 밖에도 손가락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다른 관절을 침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뿐만 아니라 연부 조직에도 침범할 수 있는데 연부 조직 중에서는 가장 많이 침범하는 것이 바로 귓바퀴입니다. 이렇게 농포처럼 고름 주머니가 찬 것처럼 통풍결절이 귓바퀴에도 잘 침범한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중족지 관절, 엄지발가락 아래쪽을 가장 많이 침범한다, 가장 먼저 침범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풍결절이 이제 저렇게 오면 사실상 만성적으로 관절염이 온 상태일 거고 그렇죠. 저런 경우에는 관절을 쓰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수술을 받는 경우까지 그렇죠.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관절염이 만성으로 오는 것 말고 다른 합병증도 생긴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통풍은 주로 관절을 침범하는 질환은 맞습니다. 그런데 관절을 넘어서 전신에 있는 여러 장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과 선생님을 모신 거죠. 네네. 가장 잘 가는 동네가 바로 콩팥이죠. 콩팥입니다. 요산결정이 콩팥의 실질에 침착을 하면서 급성 또는 만성적으로 신기능 장애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통풍이 대사증후군과 아까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뇌혈관계 질환과 같은 중요한 합병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해야만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선생님은 한눈에 아시겠지만 이제 검사가 가끔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어떤 검사들을 하시나요? 통풍을 진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급성 통풍 발작이 있을 때 그 발작이 생긴 관절에서 주사바늘을 찌릅니다. 찔러서 관절액을 뽑아가지고 그 관절액 안에 요산결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있으면 통풍을 확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냥 현미경으로는 볼 수는 없고요. 편광현미경이라는 특수한 현미경을 사용해야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광현미경.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외래에서 잘 시행하는 혈액 수치, 요산 농도 수치는 급성기에서는 조금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진단적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 이유가 아까 급성기 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할 때 그냥 참고 사항 정도, 이제 그런 정도고 또 다른 진단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검사법들로는 관절 초음파라든지 CT 중에는 조금 더 특이한 독특한 CT가 있는데 이중 에너지 단층 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검사법들을 통해서 진단에 도움을 받고 있고, 근데 또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이런 기계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인 의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진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검사들을 하신답니다. 저희가 검사하시는 걸 따라가서 한번 봤거든요. 이런 검사들을 하신답니다. 자, 선생님 지금 하시고 계신 게 관절 초음파 검사죠. 초음파 검사요. 지금 환자분은 왼쪽 엄지 발가락 중족지 관절에 통풍이 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탐촉자를 중족지 관절에 저렇게 갖다 대면 화면에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좀 있으면 화살표가 나옵니다. 자, 화살표 저 부위가 통풍 결절 부위입니다. 얼룩달룩하죠. 하얀 점 같은 것들이 바로 요산 결절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미경을 보시네요. 이번에는
아까 그 관절액을 뽑아서 네. 자, 평광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가 하얗게 나타나는데. 그렇죠. 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화면 중에 반짝반짝하는 것 중에 바늘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예. 네. 바늘을 흩어놓은 것처럼. 예, 예. 자, 조 소견이 예. 요산 결절을 평광현미경으로 봤을 때의 소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렇게 유리 파편이나 그 바늘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저 조각들이 우리 관절 안에서 우리 관절을 찌르고 있는 건가요? 염증을 유발하는 거죠. 염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그렇게 붓고와 받은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선생님 저거를 우리가 쪽집게로 이렇게 하나하나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치료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급성 통풍 발작이 있을 때는 예. 염증을 사겨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하고요. 일단 염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픈 거니까. 그렇죠. 예. 또 만성기에는 요산 수치를 정상화시키는 치료를 하는 거죠. 요산 수치를 정상화시키는 예. 치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예. 급성 통풍 발작 시기에는 네. 염증 때문에 관절에 불이 난 상태죠. 불이 활활 붙어 있기 때문에 활활 불이 탈 때. 예, 예. 불을 꺼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염증 사기는 약을 쓰게 됩니다. 예. 그때 사용되는 약이 콜키친, 네. 그다음에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진통소염제, 그루코콜티코이드, 예, 뭐 스테로이드 약, 같은 것도 좀 쓰시고. 그렇죠. 네. 네. 그런 약제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해서 염증이 줄어들었다, 예. 좋아졌다. 그럼 그 다음에는 만성기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하는 거죠. 예. 대표적인 약제가 요산의 배설을 촉진시키는 벤즈브로마론, 그다음에 요산의 생성을 억제하는 알로퓨리놀과 페북소스타트라는 그런 약제를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약은 뭐 오래 드셔야 할 것 같은데 치맥 위험하다는 말씀 저희가 드렸었고 그렇죠. 이제 음식 조절을 말씀을 분명히 하실 것 같아서 한번 귀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어떤 음식들 선생님 조심할까요? 금주와 금연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술 대신 물은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 많이 마시는 게 좋군요. 예. 예. 하루에 뭐 8잔, 양으로 치면 한 2, 3리터 정도 드시면 예. 몸속에 있는 요산을 좀 씻어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요산을 배설시키는 효과가 그렇죠. 있다. 요즘은 이렇게 막 아이스 커피 같은 거 이렇게 텀블러에 담아서 계속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커피는 선생님 어떻습니까? 커피도 좋습니다. 그래요? 차도 좋고 예. 대신 설탕이나 프림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건 비만을 유발하겠죠. 그 성분 자체가 예. 또 통풍에는 안 좋기 때문에 예. 과당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거든요. 과당이면 선생님 뭐 탄산이나 과일 주스 같은 것들도 그렇죠. 보통 그 음료수에 들어있는 예. 고밀도 과당 이런 것들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통풍에 좋은 음료수라고 하면 물, 커피 요 정도 되겠군요. 차나 그 정도만. 예. 그리고 그런데 커피나 차를 몇 리터 마실 수는 없으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또 다른 음식들은 어떻습니까? 피해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내장류입니다. 곱창. 예. 육고기의 내장류. 그러니까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예. 뭐 간이나 예. 췌장, 콩팥 이런 것도 안 좋죠. 예. 그런 게 안 좋고 또 잠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과당이 많이 함유된 식품들, 예. 음료수라든지 과자라든지 예. 이런 것도 통풍에 있어서는 매우 안 좋은 음식으로 요건 뒤에 분류되죠. 첨가물 보시면 표 보시면 과당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나오니까 한번 그렇죠. 체크를 해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일 안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음식, 예. 제한을 해야 될 음식으로는 육고기가 대표적이죠. 육고기, 그 다음에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 조개류도 안 좋아요. 그래요? 예, 해산물은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네, 그것도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예. 제한을 해주는 게 네. 바람직하다. 점점 먹을 수 있는 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예. 그래서 권장을 하는 음식을 드셔도 보면, 되는 거, 좋은 거. 네. 예, 풀은 많이 드셔도 됩니다. 예. 채소류는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네. 예. 단백질은 어디서 섭취하느냐? 네. 유제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유제품, 예. 우유, 치즈, 요구르트, 요거트. 예,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단백질은 오히려 통풍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많이 추천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럼 통풍에 대해서 우리 많은 걸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이제 통풍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화면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분들에게 하실 당부 말씀을 해주시면요. 네, 먼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통풍은 관절만 침범하는 질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신 조절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전신에 있는 여러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또 적절하게 치료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걸 종합을 해보면 통풍은 단순히 관절염을 넘어서 우리 몸 전체에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전신질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통풍에 대해서 몰랐던 진실들 쉽게 알려주신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근태 선생님, 수고 오늘 굉장히 많으셨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사실은 병원은 늘 이제 직장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환자가 돼서 찾아가는 경우들이 자꾸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그리고 수명이 길어지면 어쩔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너무 자신하시지도 말고 또 너무 낙담하시지도 말고 해결책은 늘 있으니까 병원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